김 대리일 이따위로 할 건가? 이 간단한 서류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회사를 말아먹을 셈이야. 사무실의 아침 정적을 깬 것은 강산건설 최 사장의 고성이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에 파티션 너머의 모든 직원들이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다. 그의 책상 앞에는 젊은 김대리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다. 바닥으로 흩어진 서류 몇 장이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듯 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었으면 경찰은 왜 있고 법은 왜 있겠어. 당장 치우고 다시 해. 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는 이 모든 소란과 무관하다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다. 오늘 첫 출근한 신입 비서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방금 전 총무팀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망설임이 없었다. 서류를 종류별로 나누고 스테이플러로 필요한 부분을 고정하고 파일의 순서대로 정리하는 모든 동작이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의 옆자리 박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첫날부터 저런 꼴을 보게 되다니. 신입 비서가 겁먹고 내일 당장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이내 이지은의 표정을 보고는 의아함을 느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 같은 감정이 전혀 없었다. 그저 옅은 무표정,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녀 주변의 공기만이 평온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타자 소리는 시끄러운 최 사장의 고함 소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고 규칙적으로 들렸다. 한바탕 폭풍을 쏟아낸 최 사장은 씩씩거리며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러다 문득 사무실의 새로운 존재, 이지은을 발견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몸에 딱 맞지만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오피스룩. 겉보기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최 사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다른 놈들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저 계집애는 뭐지?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권위적인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저기 새로운 입이세요. 타자 소리가 멎었다. 이지은은 고개를 들어 최 사장을 바라보았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고 고요한 눈이었다. 최 사장은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자신의 위치를 상기하며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이 비서라고 했나 듣던 대로 얼굴은 반반하군.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히 그녀의 능력이 아닌 외모만을 평가하는 저급한 발언이었다. 몇몇 여직원들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최 사장은 만족스러운 듯 턱을 치켜들며 명령했다. 가서 커피 한 잔 타와. 아주 진하게. 손님 올 시간 다 됐으니까.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였다. 이지은은 잠시 최 사장을 응시했다. 그 짧은 순간 최 사장은 마치 자신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향했다. 그 걸음걸이 또한 흐트러짐이 없었다. 꼿꼿한 허리, 일정한 보폭. 그녀의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는 최 사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던진 모욕적인 말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그는 이유 모를 불쾌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권위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기를 바랐지만 저 신입 비서만큼은 자신의 영향력 밖에 있는 미지의 섬처럼 느껴졌다. 그 작은 불쾌감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사무실 안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지은이 탕비실에서 커피포트에 물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 출입문이 거의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굉음에 모든 직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이라고는 할 수 없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곰 같은 덩치에
몸에 맞지 않는 번쩍이는 싸구려 양복을 입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에는 흉터 자국이 선명했고 굵은 목과 언뜻 보이는 손목에는 용 문신이 꿈틀거렸다. 그는 입에 이쑤시개를 문 채 사무실 내부를 자기 안방처럼 훑어보았다. 그의 뒤에는 비슷한 차림에 누가 봐도 그의 수족인 것이 분명한 두 명의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사무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덩치 큰 남자는 여직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쑤시개를 바닥에 뱉으며 소리쳤다. 최 사장 어딨어? 마동철이가 왔다고 해. 마동철.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나이든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업계에서 악질적인 용역 깡패로 소문난 이름이었다.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자였다. 그의 이름이 이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지금 회사가 무언가 위험한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때 사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최 사장이 이전의 분노는 온데간데 없는 비굴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나왔다. 아이고, 마, 사장 어서 오게 온다는 연락은 받았는데 이렇게 일찍 올 줄은 몰랐네. 허허, 최 사장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거 아니겠어? 마동철은 최 사장의 어깨를 형님처럼 툭툭 치며 사무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다. 그의 부하 2명도 그를 따랐다. 그들은 직원들의 책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치며 지나갔고 그들의 존재감만으로도 사무실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침 잘 됐네. 새로 온 비서한테 커피 한 잔 시켜놨는데 같이 들게. 최 사장은 마동철을 자신의 사장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오, 비서 최 사장, 용케 비서를 다 쓰네. 저번에 있던 김 과장은 자네 성질 못 이기고 나가지 않았나? 에이, 말도 말게. 이번엔 아주 쓸만한 친구로 들여놨어. 젊고 예쁘장한 아가씨야. 두 사람의 저속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파티션을 넘어 들려왔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애써 자신들의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순간 탕비실에서 이지은이 커피와 찻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사장실로 향하는 마동철 일행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마동철은 길을 비키기는커녕 일부러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는 노골적인 시선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의 눈빛은 끈적끈적한 독사의 혀처럼 불쾌했다. 이 아가씨가 그 새로운 비서인가? 마동철이 최 사장에게 묻자 최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어때? 괜찮지? 허최 사장,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요즘 세상에 사무실에 이런 인형 하나 앉혀놓는 게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그는 이지은을 사람이 아닌 물건 혹은 장식품처럼 취급했다. 하지만 이지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마동철을 비켜 사장실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그런 무심한 태도가 마동철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 그는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앞을 다시 막았다. 여의, 아가씨,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쳐다보고 대답도 하고 그래야지 예쁜 얼굴값 못하는구만. 상황을 지켜보던 박 과장이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살짝 일어섰다. 하지만 최 사장이 그에게 눈을 부라리자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주저앉았다. 이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동철을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고요했다. 업무 중입니다. 길을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마동철은 잠시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녀를 쳐다보다가 이내 음흉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이거 완전 얼음공주네. 마음에 들어. 이 오빠가 나중에 천천히 녹여줄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최 사장과 마동철 일행이 사장실로 들어가자 이지은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뒤따라 들어가 쟁반을 내려놓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직원들은 마동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알박기한 영감탱이는 어떻게 됐어? 아직도 버티나? 문이 쿵 닫혔다. 사무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폭력과 불법의 기운이 안개처럼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굳게 닫힌 사장실 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문 안으로 방금 들어간 폭풍의 한가운데에 선 신입 비서 이지은을 걱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문 안이 아니라 바로 그 조용한 여성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1시간쯤 지났을까? 굳게 닫혀 있던 사장실 문이 열리고 만족스러운 웃음소리와 함께 최 사장과 마동철 일행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동철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최 사장은 그의 어깨를 연신 두드리며 아첨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역시 마 사장이 나서니 일이 일사천리로구만.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겠네. 허허, 뭘 다 비즈니스 아니겠어. 대신 뒤탈 업계의 서류 처리는 확실히 해줘야지. 난 지저분한 건 딱 질색이야. 물론이지. 그건 걱정 붙들어 매시게. 최 사장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더니 한 사람을 지목해 불렀다. 박 과장, 이리 좀 와봐. 그의 목소리에 박명수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의 중년 남자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박 과장은 강산건설의 창립 멤버나 다름없는 인물이었다. 20년 가까이 이 회사에 청춘을 바쳤고 최 사장의 온갖 더러운 성미를 견뎌내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그의 책상 한편에는 아내와 2 자녀가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은 그가 이 모욕적인 직장 생활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박 과장은 불안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최 사장 앞으로 다가갔다. 부르셨습니까? 사장님. 최 사장은 들고 있던 서류철을 그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안겨주었다. 자, 이거 오늘 날짜로 부서장 직인 찍어서 처리해. 박 과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용호지구 재개발, 부지 매입 최종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서류를 넘겼다. 그의 눈이 빠르게 서류의 내용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안색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서류에는 해당 부지 소유주 전원이 자발적으로 토지 매각에 합의했으며 정당한 보상금을 모두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소유주의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박 과장은 그중 몇몇이 위조된 도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특히 끝까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티던 박 노인의 지장은 그의 필체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조잡하게 찍혀 있었다. 보상 금액 또한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이것은 합의서가 아니라 약탈과 협박의 증거물이었다. 사장님, 이건. 박 과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의 양심이 비상벨을 울리고 있었다. 이 서류에 자신의 부서장 직인을 찍는 순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의 가족 사진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아이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그의 오랜 소망이 발목을 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사장님, 이 서류에는 직인을 찍어드릴 수 없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 사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지금 뭐라고 했나? 박 과장, 이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불법 계약입니다. 저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박 과장은 평생 처음으로 상사의 면전에서 아니오라고 말했다. 그 대가는 즉각적이고 폭력적이었다. 짝! 살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박 과장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다. 최 사장이 온 힘을 실어 그의 뺨을 후려친 것이었다. 박 과장은 비틀거리며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입술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이 미친 새끼가 내가 월급 주고 먹여 살려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최 사장이 고함을 지르며 다시 손을 치켜드는 순간 마동철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나섰다. 최 사장, 진정해. 이런 건 말로 해선 안 통해. 마동철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박 과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부하 2명도 마치 하이에나처럼 박 과장의 좌우를 막아서며 퇴로를 차단했다. 마동철은 우두둑 소리가 나게 목을 풀며 박 과장의 넥타이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박 과장의 몸이 속수무책으로 끌려 올라갔다. 어이, 박 과장 나리.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굴면 피곤해져요. 응? 마동철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에 박 과장은 저절로 인상이 찌푸려졌다. 나는 불법적인 일은 할 수 없소. 불법? 하하하. 마동철이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 바닥에 합법이 어디 있고 불법이 어디 있어. 돈 되는 게 합법이고 돈 안 되는 게 불법이야. 아직도 그걸 몰라. 그는 박 과장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당신 책상 위에 있던 사진 봤어. 딸이 참 예쁘더군. 중학교 다닌다고 했나?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밤길 다니기 무서울 텐데.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 과장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안위는 버틸 수 있었지만 가족을 걸고 넘어오는 협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박 과장은 절망했다. 그 순간 마동철이 주먹을 불끈 쥐고 그의 얼굴을 향해 들어 올렸다. 자, 마지막으로 묻는다. 찍을 거야? 안 찍을 거야? 박 과장은 공포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다. 마동철의 주먹이 박 과장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던 바로 그 찰나였다. 사장님, 직장 내 폭력 및 협박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그 목소리는 사무실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마동철의 주먹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고통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있던 박 과장도, 미친 듯이 날뛰던 최 사장도, 숨죽이고 있던 모든 직원들도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있는 신입비서 이지은이었다. 그녀는 의자 뒤에 조용히 서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미동도 없는 눈빛, 마치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는 태풍의 눈처럼 그녀는 고요했다. 그녀의 시선은 마동철에게 잡혀 공포에 질려 있는 박 과장도, 광분한 최 사장도 아닌 이 모든 상황의 근원인 두 사람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눈앞의 광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신입 비서가 흉악한 조폭과 아나무인인 사장 앞에서 감히 불법을 운운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자 무리 앞에 나선 한 마리 토끼와도 같았다.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마동철의 폭소였다. 푸하하하하,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불법 이 계집애가 지금 나한테 불법이라고 했어. 마동철이 웃자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다. 최 사장 역시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이내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다. 야, 이지은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주제. 파악도 못하는 년이 쥐뿔도 모르면 가만히 짜져 있어. 최 사장의 폭언은 그녀가 여자이자 비서이기에 감히 나설 자리가 아니라는 명백한 무시와 멸시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지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오히려 최 사장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마동철은 박 과장의 넥타이를 놓아주었다. 박 과장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동철은 이제 흥미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천천히 이지은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일부러 발을 끌며 위협적인 소리를 냈고 우두둑 소리를 내며 손가락 관절을 꺾었다. 그녀의 자그마한 체구와 그의 거대한 덩치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가씨, 용기가 가상한 건지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인 건지 헷갈리네. 그는 이지은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마동철의 눈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그것이 마동철을 더욱 자극했다. 오빠들이 지금 중요한 사업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응, 예쁜이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용히 커피나 나르고 다리나 주무르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의 말은 점점 더 저속해졌다. 그는 이지은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그의 더럽고 두꺼운 손가락을 들어 올려 그녀의 얼굴로 가져갔다. 그의 손에서는 역한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풍겨왔다.
표정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이 오빠가 좀 만져주면 부드러워지려나? 그것은 누구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였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그녀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멈췄다. 박 과장은 자신 때문에 저 젊은 여성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죄책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그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마동철의 손가락 끝이 이지은의 턱에 닿기 직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지은의 고요하던 눈빛 깊은 곳에서 얼음장 아래를 흐르는 급류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였다. 그것은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먹잇감이 아닌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움찔했다. 그것은 공격을 앞둔 맹수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과 같은 극도로 절제된 준비 동작이었다. 마동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이 순진한 사냥감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망가질지 기대하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그녀의 턱선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마동철의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에 닿는 일은 결국 없었다. 그의 손끝이 이지은의 턱선에 닿기 0.1초 전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에 이지은이 움직였다. 그것은 크고 화려한 동작이 아니었다. 발을 옮기거나 몸을 크게 피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의 오른손이 눈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을 뿐이다. 마치 겨울잠에서 깨어난 독사가 먹이를 낚아채는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며 치명적인 움직임이었다. 작!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났다. 마동철의 두꺼운 손목이 그녀의 가늘어 보이는 손에 붙잡혔다. 마동철은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과 손목에 느껴지는 의외의 압박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지, 이 계집애가 내 손을 잡았다고.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치는 것과 그녀가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지은은 마동철의 손목을 잡은 채 아주 약간, 단 몇 센티미터 정도만 몸 안쪽으로 비틀었다. 우드득! 살과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크아! 마동철의 입에서 비명이라기보다는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의 거만한 미소는 극심한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눈에는 눈물까지 핑 돌았다. 손목 관절이 상상할 수 없는 각도로 꺾이며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뇌까지 치솟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이지은의 손은 강철 팬치처럼 그의 손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가 힘을 주면 줄수록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왔다. 결국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거대한 몸집이 무너지듯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최 사장은 입을 벌린 차에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사무실의 왕처럼 군림하던 마동철이 자신이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신입 비서의 손에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마동철의 부하 2명은 얼어붙었다. 그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들이 아는 마동철은 맨주먹으로 10여 명을 상대하는 괴물이었다. 그런 그가 저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 일격에, 그것도 손목이 잡히는 것만으로 무력화되었다. 이것은 그들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박 과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마동철과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는 이지은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등 뒤에서 후광이라도 비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기에 처한 연약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 다른 존재였다. 사무실을 지배하던 공포의 질감이 바뀌고 있었다. 이전까지 마동철이 뿜어내던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공포가
이제는 이지은에게서 흘러나오는 차갑고 정제된 훨씬 더 근원적인 공포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사무실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이지은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마동철의 정수리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말했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나 흥분 같은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지극히 사무적인 톤이었다. 바로 그 점이 마동철을 더욱 비참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인간 대 인간으로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없는 처형 기계 앞에 선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이, 이 미친년이 이거 안 놔. 마동철이 고통 속에서도 욕설을 내뱉으며 남은 왼손으로 그녀를 치려 했다. 하지만 그가 팔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이지은은 그의 손목을 잡은 손에 아주 약간 힘을 더 주었다. 끝! 두 번째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마동철은 왼손으로 공격하려던 시도조차 잊고 꺾인 오른팔을 부여잡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완전한, 그리고 굴욕적인 제압이었다. 사무실의 권력 구도는 단 10초 만에 완벽하게 뒤집혔다. 리더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늑대 무리에게 보내는 신호와도 같았다. 충격과 공포로 잠시 얼어붙어 있던 마동철의 부하 2명이 그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을 구르며 신음하는 자신들의 형님과 그런 그를 무감정하게 내려다보는 계집애의 모습이었다. 상황 판단을 할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남았다. 감히 우리 구역의 보스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대한 원초적인 분노와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는 조폭 특유의 허세였다. 이 미친년이? 네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두 남자는 거의 동시에 고함을 지르며 이지은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은 묵직한 주먹을 휘두르며 정면으로, 다른 한 명은 측면으로 파고들어 그녀를 붙잡으려 했다. 평범한 여성이라면, 아니 웬만한 남자라도 양쪽에서 덮쳐오는 거구의 장정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무실 여직원들 사이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지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2명의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움직임, 무게중심, 공격의 각도, 그리고 호흡까지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먼저 마동철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가볍게 놓아주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도록 살짝 밀었다. 덕분에 그녀의 앞에는 최소한의 공간이 확보되었다. 가장 먼저 도달한 것은 정면에서 날아온 주먹이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날 정도로 위력적인 공격이었지만 너무나도 직선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격이었다. 이지은은 상체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만으로 주먹을 피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몇 올이 스쳐 지나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회피였다. 공격이 빗나간 남자는 자신의 추진력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바로 그 순간 이지은은 피했던 상체를 다시 앞으로 숙이며 앞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간결하게 팔꿈치를 들어 올려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벽! 근육과 내장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특수부대에서 가장 효율적인 급소 공격 기술 중 하나인 팔꿈치 공격이었다. 남자는 억!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이 뒤집혔다. 폐 속의 모든 공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며 호흡이 막혔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바닥에서 새우처럼 몸을 만 채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헐떡였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1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측면에서 그녀를 잡으려던 2번째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망설였다. 그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패배를 결정지었다. 이지은은 이미 몸을 돌려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남자는 당황한 나머지 원래 하려던 기술적인 공격 대신 무작정 달려들어 곰처럼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이지은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달려드는 남자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는 그의 육중한 몸이 자신을 덮치기 직전 아주 낮고 빠른 발차기를 했다. 화려한 돌려차기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상대의 디딤발, 정확히는 발목 바깥쪽 복사뼈를 군화시는 발로 차듯 구두 끝으로 가볍게 걷어차는 동작이었다. 남자의 육중한 상체는 앞으로 달려들고 있었지만 그 무게를 지탱하던 발목이 순간적으로 꺾이며 버팀목을 잃었다. 거대한 탑이 기초를 잃고 무너지듯 남자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컹! 그의 얼굴이 딱딱한 사무실 바닥에 그대로 처박혔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기절한 듯 축 늘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눈을 깜빡할 사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곰 같은 덩치의 조폭 3명은 이제 사무실 바닥에 널브러진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한 명은 손목이 꺾인 채 고통에 신음하고, 한 명은 숨을 못 쉬어 헐떡이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의식을 잃었다. 전투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은 입을 벌린 차에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 비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잘 훈련된 한 마리의 흑표범이었다. 우아하고 조용하며 치명적인 포식자. 이지은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한 번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겨진 자신의 스커트 자락을 손으로 툭툭 털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 한 올을 자연스럽게 귀 뒤로 넘기는 그 평온한 동작은 방금 전에 살벌한 광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지켜보는 이들을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다. 이제 이 사무실에서 두 발로 서 있는 적은 단 한 명뿐이었다. 최 사장. 이지은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깊은 눈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자신의 책상에 부딪혀 멈춰선 최 사장을 향했다. 최 사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머릿속은 저 여자는 대체 뭐지? 어디서 온 괴물이지? 라는 의문으로 가득 차 폭발할 지경이었다. 최 사장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자신이 고용했던 수수하고 말없던 비서 이지은이 맞는데 지금 그녀에게서는 전혀 다른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인간 군상을 만나왔던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위험하다.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피해야 한다. 하지만 이성과 자존심이 그 경고를 억눌렀다. 그는 강산건설의 사장이었고 이 사무실의 왕이었다. 일개 비서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겁을 먹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인 권위를 필사적으로 휘두르려 했다. 네오, 네오,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행패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바닥에서 나 최성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당장 경찰 부를 거야. 넌 끝났어. 이 미친년아 폭행, 업무 방해, 전부 엮어서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주겠어. 그의 발악에 가까운 협박에도 이지은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최 사장의 스마트폰을, 그리고 그를 잠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보는 어른의 그것처럼 한심하다는 감정마저 담겨있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아수라장이 된 사무실을 가로질러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 침묵과 예상 밖의 행동에 최 사장은 순간 당황했다. 뭐지? 뺑소니를 치려는 건가? 하지만 이지은은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평범한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그마한 카드 지갑을 꺼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여전히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안함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최 사장에게로 걸어왔다. 최 사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이지은은 그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 최 사장의 눈앞에 보란 듯이 던졌다. 낙! 가벼운 플라스틱 카드가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를 미끄러지며 최 사장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서 그 소리는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렸다. 최 사장은 자신의 앞에 멈춘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신용카드인가? 아니면... 명암,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카드를 집어들었다. 손끝의 감각이 마비된 듯 얇은 카드 한 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카드의 내용을 확인한 최 사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증명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인물은 분명 이지은이었지만 지금껏 그가 알던 이지은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복 차림의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어깨에는 번쩍이는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부드러움 대신 강인함이, 순종 대신 위엄이 서려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눈빛, 정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형형한 눈빛은 사람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최 사장의 시선이 떨리며 사진 아래의 글자들을 향했다. 소속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 제707 특수임무단 계급 중령 성명 이지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글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다. 7병7 부대, 백호 부대라는 별칭으로 더 유명한 대한민국 최전개 대테러 특수부대, 언론에도 거의 노출되지 않으며 그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인 부대, 그곳의 부대원들은 인간 병기나 다름없다고, 전시에 적진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라고 그는 술자리에서 얼핏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계급 중령, 소위, 중위, 대위 다음에 소령, 그리고 그 위가 중령이었다. 일개 병사나 하급 장교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특수부대원들을 지휘하는 야전 지휘관, 장군 바로 아래의 고급 장교. 최 사장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멈췄다. 그의 손에서 신분증이 힘없이 떨어져 책상 위로 굴렀다. 빛의 각도에 따라 신분증 중앙에 국방부 홀로그램 마크가 오색으로 번뜩였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그대로 뒤에 사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 그리고 단 몇 초 만에 건장한 조폭 3명을 장난감처럼 제압해버린 압도적인 무력. 그는 일개 여직원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전개 특수부대의 현역 지휘관을 폭행하고 협박했다. 그것은 동네 파출소에서 처리될 수 있는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다. 경찰이 아니라 국군 방첩사령부 구기무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지은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최 사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무거워져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제 부대 지휘관의 위엄이 실려 있었다. 최성철 사장, 이제 누가 누구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판단이 좀 됩니까? 그녀가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자 최 사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들은 죄수처럼 고개를 떨구었다. 최 사장은 의자에 파묻힌 채 미동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흘러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 707 특수임무단 중령이라는 단어가 무한히 반복되며 그의 모든 사고 회로를 마비시켰다. 방금 전까지 그가 지배하던 왕국은 이제 폐허가 되었고 그는 그 폐허 한가운데에 버려진 죄인이었다. 이지은은 더 이상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들은 이미 위협 요인이 아닌 처리해야 할 대상 혹은 증거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112나 119 같은 익숙한 번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외우고 있는 것이 분명한 10자리의 특수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단 한 번의 신호음 뒤에 곧바로 기계처럼 차갑고 절제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통신 보안, 여기는 방패, 암구어 확인, 배고, 알파 포인트, 금일 암호 함수리. 이지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사무실의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비서 이지은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확인되었다. 보고하라. 알파 포인트 7007부대의 중령 이지은. 그녀는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그것은 단순히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넘어 지금부터 시작될 모든 절차와 명령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민간기업 위장 잠입 임무 중 목표 강산건설의 불법 행위 현장을 확보했다. 불법 용역업체 동원, 직장 내 폭행 및 감금,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협박, 현장에서 주동자 최성철 포함 4명을 제압 완료, 전원 저항 불능 상태.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마치 잘 짜인 작전 보고서를 읽는 것 같았다. 현재 위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베이오츠 2 강남 파이낸스 센터 35층 강산건설 사무실. 목표 관련 증거 다수 확보. 추가적인 위협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알파 포인트 지시를 하달하라. 국군 방첩사령부 직할 대테러 수사팀의 즉각 출동을 요청한다. 현장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관할 강남경찰서에는 외부 통제선 확보 협조만 요청하도록. 현장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이상. 그녀의 마지막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 사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국군 방첩사령부, 줄여서 방첩사.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이름이지만 조금이라도 사회의 어두운 면에 발을 담가본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가지는 무게를 모를 리 없었다. 군 내부의 간첩을 색출하고 군사 기밀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감시하고 수사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수사기관 중 하나. 경찰이나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곳이었다. 그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이나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작전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했다. 바닥에서 신음하던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도 그 이름을 알아들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차라리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며칠 썩다 나오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았다. 방첩사로 끌려간다는 것은 자신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뿌리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동철은 난생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지은은 통화를 마친 뒤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사무실 창가로 다가가 팔짱을 낀 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지휘관처럼. 사실 그녀가 강산건설에 위장 취업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최성철과 마동철이 벌이는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의 자금 일부가 해외의 대남 공작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오늘 최 사장과 마동철이 벌인 난동은 그녀의 계획을 몇 주나 앞당겨준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을 뿐이다. 사무실 직원들은 이제 경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이지은을 바라보고 있었다. 특히 박 과장은 만감이 교차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자 동시에 자신이 감히 말도 섞을 수 없는 무서운 존재. 그는 자신이 거대한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엑스트라가 된 기분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일반적인 경찰차에 애행하는 소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며 도시 전체를 긴장시키는 듯한 이질적인 울림이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건물 바로 앞에서 멈췄다. 하지만 1층 로비가 소란스러워지거나 경찰의 부산스러운 무전 소리가 들려오는 일은 없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네어컹. 사무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잘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눈에 봐도 평범한 회사원과는 거리가 먼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오미 6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었고 각자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약속된 동선이 있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굳게 다문 입술과 다부진 체격은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지 짐작게 했다. 그들은 사무실의 아수라장을 보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익숙한 현장에 도착한 베테랑들처럼 그들의 시선은 쓰러져 있는 조폭들과 겁에 질린 직원들을 스캔하듯 훑고 지나가 곧장 창가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팀의 리더로 보이는 40대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이지은에게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그는 그녀의 앞에서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멈춰 서더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경례를 붙였다. 중령님, 국군 방첩사령부 대테러 수사 1팀장 현장 도착했습니다. 이지은은 경례를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비서 이지은이 아닌 지휘관 이지은의 그것이었다. 수고했다. 지금부터 현장을 인계한다. 대상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사무실 내 모든 데이터와 서류를 증거물로 확보하도록. 알겠습니다. 팀장의 짧은 대답과 함께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폭풍과도 같았다. 2명의 요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마동철 일당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미란다 원칙 같은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저 일어나 라는 짧고 위압적인 명령과 함께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순식간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다. 반항은 불가능했다. 아니,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마동철은 비굴한 눈으로 요원들을 올려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요원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동네에서 행패나 부리던 조폭이 아니라 국가안보사범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다른 요원들은 라텍스 장갑을 낀 채 최 사장의 책상과 사무실 캐비니스로 향했다. 그들은 전문적인 감식반처럼 움직였다. 한 명은 현장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했고 다른 한 명은 최 사장의 컴퓨터 본체에서 하드디스크를 분리했다. 또 다른 요원은 최 사장이 박 과장에게 서명을 강요했던 문제의 서류처를 조심스럽게 증거물 봉투에 담았다. 최 사장은 자신의 의자에 앉은 채 자신의 왕국이 해체되는 과정을 넋 나간 사람처럼 지켜볼 뿐이었다. 한 요원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우기 직전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이지은을 향해 소리쳤다. 당신,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때 수사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최성철 씨, 당신은 현재 폭행 및 협박 혐의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상 이적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그 단어가 나오자 최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회색빛으로 변했다. 수사팀의 조사는 이후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 강산건설은 정상적인 건설 회사가 아니었다. 최성철은 해외에 기반을 둔 반국가 단체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었고 건설회사는 그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마동철과 같은 조폭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벌인 것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어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지은 중령과 그녀의 팀은 1년 넘게 이 조직을 추적해왔다. 그녀가 비서로 위장 잠입한 것은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자금 흐름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작전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오늘 최성철이 벌인 어리석은 난동은 그들의 작전에 결정적 명분을 제공했고 모든 것을 단숨에 끝낼 기폭제가 되어주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요원들이 겁에 질린 직원들에게 다가갔다. 강산건설 직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피해자이자 중요한 목격자들입니다. 잠시 저희와 함께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진술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신변은 저희가 철저히 보호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요원의 차분한 설명에 직원들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특히 박 과장은 자신을 일으켜주는 요원의 손을 잡으며 이지은이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수사팀장과 함께 사무실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무언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완벽한 작전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박 과장은 깨달았다. 오늘 자신이 했던 작은 저항, 양심을 지키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했던 그 용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를 지키는 거대한 힘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낸 안도감이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었다. 잠시 후 최성철과 마동철 일당은 직원들과는 다른 동선인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은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렇게 역사의 뒤향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일주일 후 강남 파이낸스 센터 35층은 이전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다는 듯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산건설이라는 화려한 간판은 철거되었고 유리문에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이름이 찍힌 노란색 봉인 테이프가 교차로 붙어 있었다. 한때 욕망과 폭력이 들끓던 공간은 이제 차갑게 식어버린 범죄의 현장으로만 남아 있었다. 박 과장. 아니, 이제는 박명수 씨가 된 그는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정부 소속의 고용지원 상담사가 앉아 있었다. 박명수 선생님을 포함한 강산건설의 전 직원분들께는 특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될 겁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물론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때까지 생계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박명수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악몽 같던 회사 생활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가족 사진을 지갑에서 꺼내 보았다. 이전에는 그 사진을 보며 미안함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비록 미약했지만 불의에 저항했고 그 결과 가족에게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었다. 상담사가 떠난 뒤 박명수 씨는 잠시 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박명수 선생님.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카페 입구에 이지은 중령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어색한 오피스룩을 입고 있지 않았다. 각 잡힌 대한민국 육군 정복, 어깨에는 그녀의 계급을 나타내는 두 개의 별과 무궁화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고 가슴에는 그녀가 거쳐온 군 생활의 역사를 증명하는 훈장들이 달려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여전했지만 그 위엄과 카리스마는 일개 비서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그녀를 힐끔거렸다. 이지은 중령은 박명수 씨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찾아뵈어서 놀라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중령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박명수 씨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그녀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기분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잠시 시간을 냈습니다. 이지은 중령은 말을 이었다. 박명수 선생님, 그날 보여주신 용기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께서 불법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셨던 그 행동이 저희가 최성철의 조직을 와해시키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증거들이 정황 증거였다면 선생님의 저항은 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부패한 조직 안에서 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잘 압니다. 그녀의 말에 박명수 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을 소심하고 나약하게 살아왔다고 자책했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아닙니다. 중령님. 저야말로 목숨을 비쳤습니다. 중령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가족은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겁니다. 이지은 중령은 그의 말을 부드럽게 막으며 처음으로 아주 옅은 미소를 보였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얼굴에서 차가운 지휘관의 모습 대신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다. 최성철과 마동철 일당, 그리고 그 배후 조직까지 모두 뿌리 뽑힐 겁니다. 그들은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다 잊으시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생님께서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박명수 씨도 황급히 따라 일어섰다. 이지은 중령은 떠나기 전 그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다. 군인이 민간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의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카페를 나섰다. 박명수 씨는 그녀가 인파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의 일은 전 강산건설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남았다. 그들은 결코 707 부대나 방첩사 같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신들을 구해준 조용한 신입비서가 사실은 어둠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이름 없는 영웅이었다는 것을. 최성철 일당의 사건은 뒷세계의 조용한 파문을 일으켰다. 법보다 주먹을 믿던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그들조차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각인시켜 주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도착하면 그 무엇보다도 무섭고 철저하다는 것을 말이다.